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저 어릴 때만 해도 권투가 전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권투 펀치를 날리는 장면을 보면서 울기도 웃기도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정치에도 이렇게 펀치가 오가는 거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펀치를 가장 잘 날려주고 또 봐주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김영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요새 예. 우원식 의장이 핫하기는 하죠. 네, 저희가 오죽하면 아까 개요를 좀 뒤늦게 말씀드렸는데 그 개요에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저희 또 불려갑니다. 네. 저는 권투 얘기해갖고 네. 갑자기 머리 생각나요. 기억나는 선수가 장정구, 유명우 이런 선수들은 뭐 예. 16차 방어전 이런 거 막 성공시켜서 정말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정말 권투 잘 안 보죠. 맞습니다. 헝그리 스포츠였었고요. 근데 알고 있는 선수가 김영남 전 의원님 혹시 다르시지 않나요? 아니 비슷한 세대예요. 왜 이러세요 진짜. 네, 자 이런 것도 펀치를 날리는 정치 펀치. 오늘도 정말 아주 금요일의 텐션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판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심판이 되면 의결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그렇죠.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재판이면 재판, 뭐 수사면 수사 하겠다라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수령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어디 사는지 어디 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네네. 그곳에 없을 리는 없는데 아예 수령 거부를 하면서 일종의 이게 소송으로 따지면 소장 같은 거잖아요. 네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네. 이제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에 여기서는 탄핵 심판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진행이 되는 건데 네. 뭐 나 못 받겠다. 그리고 거기는 뭐 워낙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경호원들한테도 받지 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현직 대통령의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좀 어떤 측면에서는 꼼수를 좀 부리고 있는 것인데 조만간에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심판사무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수령 거부를 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네. 대표적인 게 일반 민사소송처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는 건데 그건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네. 이른바 유치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렵네요. 그 앞에 놓고 오는 거예요. 네. 집 앞에 네. 한남동 관저 앞에 놓고 오면 그 수령된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유치송달의 방법을 유효한 네. 송달 방법으로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그 앞에 한남동 관저 앞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그냥 의제하는 간주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좀 대통령의 담화의 모습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당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이른바 법의 논리를 설파했었던 분이고 네. 법하면 공정과 상식의 그 상징처럼 하셨던 분인데 이게 정말 저는 그 사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이거를 이재명 대표로 물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2심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갖고 가진 그 재판 지연 전략을 갖고 뭐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탄핵소추안이 국회가 통과된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법 논리를 통해서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거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이 1심에서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자신은 죄가 없는데 징역 1년이나 받았으니까 그럼 재판 기일 빨리 잡아달라고 해서 빨리빨리 받아야죠. 네. 네.
두 분 다 빨리 정면 돌파하시라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란과 탄핵 소추가 된 사안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공식 변호인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은 아닙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는데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미리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라는 이유로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대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안 했어요. 네, 뭐 앞서 언급한 지연에 대한 예, 부분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연 전략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면 그 변호사한테 송달해도 되거든요. 아, 네, 법률 대리니까. 예, 법률 대리인에 대해서 그게 자격이 인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온갖 진짜 치졸한 방법은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사를 통해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알려지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체포된 군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글쎄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체포하라고 한 적은 없겠죠. 국회에서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한 적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라는 단어는 안 꺼냈다. 뭐 이런 말장난을 지금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 이른바 사회에서 속칭 사기꾼으로 불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할 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 현직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죠. 네. 자, 이 상황이 사실은 지금 군인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부하들은 죄가 없다. 약간 이런 모습과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입장을 좀 정리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박관수 전 계엄사령관 네. 등이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혐의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혐의로 입건이 돼서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한 증언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고 한 얘기가 다르니까 글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전 뭐 완전한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계엄사령관이라든가 전 국방부 장관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건데 네. 글쎄 뭐 이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에는 검찰이든 지금 검찰이 아니죠. 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갔으니까 뭐 수사 당국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네.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증언과 증거로 뭐 다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는 얘기고요. 이른바 햄버거 회동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름도 몰랐던 뭐 일반 보통 국민들이 접해볼 수 없었던 부대 이름들도 나옵니다. HID 같은 얘기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인데 이분은 민간인이잖아요. 네. 이분이 현직 국방장관, 뭐 현직 정보사령관 또 뭐 기갑여단장 이런 분들을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 이거 막 급박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철저히 준비되고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에 내란의 주모자들의 인사부터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가장 뭐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경호처장으로 있다가 금년 여름에 국방부 장관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부터는 계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군 장성 인사에서 이번에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계엄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이미 퇴역한 정보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군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포섭 내지는
회유했던 거 아니냐. 네. 이 그림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현역 장성도 아니고 예비역 장성이 핵심적 임무를 하면서 막 임무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국헌 문란이 맞아요. 아무리 봐도 어디 예비역 장성이 현역 장성들한테 야 탱크 뭐 HID 다 지시를 하고 모아놓고,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현직 대통령에 있는 자가 깨버린 겁니다. 이거는. 네, 대한민국은 군은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엄격한 법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건 뭐 방어를 할 것들이 점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 선포된 게 네. 최근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네.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현역 군인이 아닌 퇴역 군인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벌써 퇴역한 지가 꽤 됐고 이분이 불명예 제대한 셈이잖아요. 불명예 전역한 셈이고 네. 그런데도 퇴역 후에도 자신이 가진 군대 내에서의 인사권을 매개로 해서 네. 너는 앞으로 뭐 정보사령관 되고 그 다음은 누가 할 테니 뭐 내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에 어떻게 잘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군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게 1993년인가요? YS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의 척결. 이렇게 그 군대가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거 막고 제2의 뭐 군사 반란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네. 하나의 척결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퇴역 군인이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우리 이 군 문화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랬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정말로 뭐 군사 법원이든 실제 그 세관에서의 법적 처벌이든 엄하게 물어야 할 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게 어김없이 등장하는 무속이죠.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퇴역 이후에 점집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해요. 아 그래요? 오늘 보도가 크게 났던데. 그러니까 그 구테타도 전 보고 실행한 거 아니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12월 3일이냐 하필. 12월 2일 날 본회의가 개최가 됐고 12월 4일 날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안 내려가고 다 서울 쪽에 머물러 있는 네. 12월 3일을 골라서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어김없이 무속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 날 받아서 그날 계엄 선포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네, 진짜.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김영남 전 의원의 아니 근데 해당 말씀이신데. 보도를 저도 받고 네, 지금 이미 언론에서 예. 보도를 했는데 예,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 이후에 역술인들과 동업을 해왔다. 자택에서 해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거를 뭐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지. 이 노상원 씨 우연의 일치? 관련해서. 아니 명태균, 천공, 권진법사. 그분들과는 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했겠지만 이 글쎄 뭐 하여튼 노상원 전 사령관이 역술인 이 명리학을 이거는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좀 그게 뭐 딱 그 네. 계엄 날짜를 노상원 씨가 뭐 명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날을 잡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저는. 수사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밝혀질 부분이고요. 아직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기사 보도가 있다라는 얘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저희가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신 비상계엄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 수사 여러 상황들이 있고요. 이 얘기도 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표결에 있어서도 숫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결국 사퇴했고요. 그 이후로 비대위원장 인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기준과 말들이 나오지만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없다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진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정당이 처한 위기의 정도가 크다라는 네. 방증이겠죠.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지금의 난국을 해소하기에는 참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으니까 네. 누구든 선뜻 나서서 내가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그 사람이 적임자라는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닌 것 같고 적임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뭐 좀 몸을 네. 사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 초에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오늘까지 뭐 초선, 재선, 3선, 중진 이렇게 선수별로 의견을 선수별로 의견을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추천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갖고 주말 사이에 아주 깊은 논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원내에 있는 중진 의원 가운데 한 분이 맞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네. 당내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분이 아마 뭐 권영세 의원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내 중진 사실은 좀 결집과 단결을 의도해 둔 결정이다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뀐다고 국민들께서 봐주실까요? 그런 모습을 지금 원내 중진 중에 한 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고 하면 국힘이 반성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진짜 바뀌는 건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문점을 많이 나타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방법은 지금 국민의힘과 가장 달라 보이는 네. 덜 국힘스러운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윤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맞서 싸웠거나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탄압을 받았거나 네. 뭐 이런 인사 중에 한 명 그게 당 밖에 있는 분도 좋고 아니면 당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찾는다면 이른바 당에서 가장 왕따를 당했던 네. 그런 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바뀌려나 이런 작은 기대감이라도 심어줄 수 있겠죠. 근데 네. 원내 중진 중에 누구 한 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이런 평가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당 밖에서 봤을 때는 저런 쓴소리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몇 번의 혁신이 뭐 비대위원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당에 들어왔을 때 네. 그런 이질감과 이 인식의 차이가 워낙 커갖고 예. 당이 오히려 좀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당내 주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대변인 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지도 체제가 4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비대위원장 그러면서 시절도 비대위원과 그 가운데 또 혁신위원장도 있었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 중도 보수를 다 규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서 당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영화나 뭐 책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앞서 7시 반 시간대 출연하셔가지고 이미지 바꾸고 뭐 참신해보이는 사람 데려오고 뭐 당명 바꾸고 이게 의미가 없고 행동으로 이전과는 다르다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당장의 뭐 여러 가지 거부권에 대한 입장이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똑같이 정신 나간 집단이구나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도 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잖아요. 한덕수 권한 대행한테. 네. 그래서 어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한다 이러고 네.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도대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 주장 아니에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대행이 어떻게 국회 추천목에
대단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임명 절차에 대한 거를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런 억지를 아직도 쓰고 있으니 국힘 정말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적어도 새로 오는 비대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는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와야 되는데 원내 중진 중에 과연 있을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이 김용남 전 의원의 펀치를 아주 예리하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논리적 일관성을 당이 갖고 가야 하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점집 얘기를 했는데 그 롯데리아가 순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롯데리아 앞이 그 점집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은 손 없는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다른 이유로 아마 네. 나를 받았지 않았을까 손 없는 날이 뭐야 싶어요. 이러실 텐데 뭐 이사 같은 거 할 때 조금 뭔가 피해가 없는 좋은 길일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민간 신앙에서 보는 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 상황이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내란 아니다. 목적범인데 이거는 내란 아니야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옹호하면서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본인 생각이고요.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일단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내란 아니다에 동조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글쎄 내란 세력의 연속 집권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글쎄 뭐 본인이 대선 출마하고 싶다, 나도 대통령 하고 싶다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건 뭐 본인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대권 행보를 시작한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인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선 얘기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인데 이 얘기하면서 지금 허은하 대표와 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된 게 어떤 배경이냐 좀 당이 시끄럽습니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허은하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한 거는 팩트고요. 네. 그 경질에 반발해서 당직자 뭐 두세 명 정도가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갖고 동반 사퇴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당 대표로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왜 당대표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갈등이 있었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허은하 대표를 향해서 결자 해제하라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SNS에 올리면서 참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예. 당을 사당화한다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정당은 그야말로 어느 누구의 개인 사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직전 대표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뽑힌 당 대표의 어떤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혁신당 얘기뿐만 아니라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궁금함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으로 계실까요? 시간이 10초만요. 짧아요. 개혁신당 얘기. 개혁신당에 3명 있는 의원을 정당을 운영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108명 아니면 170명 있는 민주당, 특히 저는 이거에 놀랐습니다. 170명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이재명 정당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정당의 특성이죠. 그 한동훈 전 대표는요. 아마 뭐 오랜 침잠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본인이 1년 정도 현실 정치를 했는데 1년 동안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도 많다는 반성을 많이 하실 네. 거 아닙니까? 그런 반성의 시간과 함께 뭐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려면 더 뭐 이 내공을 키워 오시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갖겠죠. 예, 지금까지 김영남 정광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